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막 보고 온 영화는 바즈 루먼 감독의 엘비스입니다. 주인공은 오스틴 버틀러와 톰 행크스고요. 자, 이 영화는 엘비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록스타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전기 영화가 되겠습니다. 실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아주 젊은 분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흔히 킹 오브 락앤롤이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대중문화의 일종의 아이콘이죠. 뭐 아이콘도 그냥 아이콘 수준이 아니라 비틀즈를 거론할 때 비틀즈 이전에 엘비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 엘비스 이전에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솔로 가수로는 가장 거대한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겠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77년 8월에 사망을 했어요. 이른 나이죠. 42세의 나이도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스타일로 유명한 오페라를 연출자 출신이죠. 대표작은 로미오 플러스 줄리엣, 그리고 물랑 루즈로 유명한,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는 위대한 개츠비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영화는 조금 평이 박했지만 그 영화로 유명한 호주 출신의 안무에 정통한, 음악에 전통한 연출자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 상영 시간도 길고 전체적인 평가는 일단 좋습니다. 뭐 비단 제 평가가 아니라 저도 뭐 좋게 봤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나와 있는 로튼 토마토 지수 상당히 78% 평론가들로부터 신선도가, 그 다음에 관객 평가는 94%고요. 상영 시간은 2시간 40분에 이릅니다. 뭐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의 엘비스 프레슬리는 더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고요. 아이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IMDb 평점에서도 뭐 메타스코어 64, 7.8 정도니까 아주 초기평이 아주 좋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엘비스라고 하는 영화는 그 바즈 루어만의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런 화려한 그 금속 장식, 이 금속 장식의 특징이 영화의 타이틀과 엔드 크레디트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이제 전반부는 그런 엘비스 프레슬리가 초반에 이제 대성공을 거두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활력이 있는 부분이 오프닝 시퀀스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시퀀스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이 톰 행크스가 연기하는 인물이죠. 대령이라고 불리우는, 실제 이름은 뭐지? 실제 이름은 모르겠고 하여튼 톰 파커라는 인물이 있어요. 톰 행크스가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 톰 행크스의 관점으로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이 문제적 인물이에요. 톰 파커라고 하는 인물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었던 인물이고, 그 대부분의 그렇게 얻은 수입을 도박으로 탕진을 한 인물이라서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굉장히 재정적 충격을 줬던 사람입니다. 평생 뭐 매니지먼트에 관여를 했고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발목을 잡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그런 이 파커의 회상처럼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단 책임을 부인하는 걸로 나오고, 사람들은 나를 빌런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빌런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상업적 재능을 빨리 캐치해서 이용한 인물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후반부로 가면 더 심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전반부에 화려한 그 실제로 실존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역사처럼 실제로 크게 성공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표현한 대로 황금 감옥이라고 하는 자신이 만든, 또는 톰 파커가 만들었던 감옥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침잠되어 버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스타일을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음악과 것들을 이제 변형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들, 그러니까 뭐 힙합 음악 같은 형태의 피처링을 한 음악들도 등장을 하고 5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대 고증을 신경 쓰지 않는 바즈로만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관객들에게 낯선 인물일 수도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장면은 역시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등장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핑크색 요 정장을 입고서 하체를 흔들어서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당시에 문화적인 충격을 줬던 거죠. 50년대 보수적이었던 미국, 흑인과 백인들의 분명한 인종차별을 노골화했었던 인종 분리 정책을 주장했던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 남부 출신, 멤피스 출신의 청년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의 퍼포먼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초반부에 시퀀스가, 그런 시퀀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어린 시절의 엘비스죠.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초반부에 이런 엘비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해서 과거의 어린 시절에 이제 엘비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엘비스가 빠져들었던 음악의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몰래 끈적끈적한 블루스 바에서 밀착돼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블루스맨의 모습, 블루스맨의 모습.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흥겁게 이제 흑인 성가라고 우리가 한때 영가라는 말도 불렸었던 가스펠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 빠져드는, 뛰어드는 엘비스의 모습을 기가 막히는 시퀀스로 담아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음악적인 그런 고향감과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열광적으로 빠져드는 어린 시절의 엘비스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 문화적 아이콘이 갖고 있는 상징하는 바를 보여주는 바인 거예요. 흔히들 음악사 쪽으로 이제 대중음악사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좀 폄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거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에 거대한 성공을 거둔 비틀즈의 등장이죠. 비틀즈는 밴드였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곡들을 만들고 노래했던 팀이었죠. 그런 면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폄하받는 부분은 이제 가장 그 지점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스스로 만든 곡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흑인 음악이라고 불리는 리듬앤 블루스와 리듬앤 블루스, 뭐 소울, 리듬앤 블루스에서 기반한 락앤롤을 노래를 했는데, 그 가스펠 거기까지 영향을 받았죠. 그 노래를 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음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역설적인 장면이었고, 왜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 이제 생애를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이제 그 수표 사기죄로 인해서 공핍한 생활을 하게 되고, 백인이 가정이지만 이제 흑인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로 이사가 살아서 성장기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흑인 아이들과 어울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에서처럼 흑인의 문화들을 이제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축하하는데,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기독교에 깊이 빠져들었던, 그래서 실제로 그 가장 그래미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가스펠상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런 정신적 축, 그 다음에 음악적 축을 그 장면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대중적으로도 지금 다시 재평가받고 높이 평가받는 이유도 그런 인종차별의 시대에 그 흑인의 음악들을 백인의 이제 우리가 그걸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런 소울을 부르는 이제 백인 가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좀 블루그래스 장르, 초기의 락앤롤 장르죠. 그런 장르들을 등장시켰던 대표적 아이콘인 거죠. 물론 초기 락앤롤에는 그 빌 헤일리 코메츠의 락어라운드 클락 같은 노래를 갖다가 우리가 초창기의 락앤롤의 출발점이라 이제 알려진 출발점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척베리, 리틀 리처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흑인 뮤지션들이 존재했거든요. 그 전에는 비비킹 같은,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비비킹 같은 블루스맨들이 있고,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다시 그 노래들, 원래 흑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노래들을 하운드 독이라든가 영화에 나오는 노래대로
블루스 웨이드 수주라든가 이런 원래 오리지널리티 흑인들이 음악들을 갖다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름으로 인하여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제 음악적인 성취들이 전반부에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물론 대중 스타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음악적인 능력들만 가지고서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대중적 아이콘, 굉장히 잘생겼던 외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하체를 흔들었던, 이제 당연히 흑인들이라면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던 퍼포먼스를 아무도 백인들이 하지 않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이 시작점에서도 원래 이 톰 파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컨트리 스타들을 이끌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이제 코비 머피라고 하는 이제 맥머피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을 잠깐 이제 코디 스민 맥피가 등장을 한 장면도 나오는데, 이 지미 로저스 스노우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거든요. 이 지미 로저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컨트리 가수인데 그 로저스를 연기하는 캐릭터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컨트리라고 하는, 지금도 백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장르,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트로트죠. 물론 많이 결이 다르지만 그런 음악들을 유행하던 시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음악이었을 거예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영화에 보면 이 소녀들이 열광을 하면서 뭐 속옷을 집어던진다든가 그런 본능적인 음악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상징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꼭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의도했던 부분들이 주는 문화적 충격이 꽤 컸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반항아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실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굉장히 모범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성장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실제에서도 엄마예요. 아빠와 엄마, 이 두 배우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빠와 엄마 중에서 엄마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결국은 그 독일로 파병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병역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감옥을 갈 거냐, 군대를 가야 될 거냐 하는데, 결국 이 매니지먼트였던 톰 파커의 결정에 의해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원래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데다가 근심이 심해지면서 그런 충격을 받고 이제 결국은 일찍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역시 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실제로 겉으로는 반항아의 기질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약하고 가족을 아꼈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성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향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영화가 이 바즈 루먼의 이 영화는 이 톰 파커라고 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나레이션이 계속 중간에 들어가면서 영화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대표적인 작품은 엘튼 존의 이야기를 다뤘던 로켓맨 같은 영화가 있었고, 퀸의 전기였던 영화였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도 프레디 머큐리의 좀 내면에 좀 더 집중하고 이걸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미국 쪽에서 아직도 문화적인 요소로 이해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약간의 거리감을 둡니다. 이 톰 파커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이 사람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오히려 바즈 루먼 스타일과 좀 달리, 그러니까 바즈 루먼이 그동안 많이 비판받았던 지점이 화려한 스타일에 비하여 스토리는 좀 빈약하다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의식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그려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결국은 이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고 어머니의 사망이라고 하는 지점을 만나게 되고, 영화가 이제 중반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프리실라 프레슬리와의 결혼이 유명하죠. 이 프리실라와 파병 시절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화되는 이제 그 말년의 후반기의 경우에 오히려 또 우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핵심의 인물이 톰 행크스가 연기했던 이 음흉한 남자인 톰 파커에게 있는 거죠. 자, 이 톰 파커의 관점은 사실은 뭐 이 사람은 그냥 약간 동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톰 파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영화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실제로 대령도 아니었고 일종의 흥행사였죠. 뮤직 비즈니스에 뛰어든, 그리고 불법 이민자였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톰 파커라는 인물도 실제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여권이 발행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영화의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월드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톰 파커는 자신의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영화에서 결국은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월드 투어의 앞길을 막아내는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음악적인 좀 능력을 발휘하는데 발휘하는 한계점들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정말로 더 엄청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못 만난 거죠. 이 톰 파커라는 인물을 잘못 만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잘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마니의 관계의 경우도 굉장히 그 애정 어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 착한 아들, 그리고 그거 유약함의 모습들까지도 이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부재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중년 이후의 삶을 좀 무너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오스틴 버틀러가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연기하는데, 실제로 오스틴 버틀러는 실제의 엘비스 프레슬리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도록 연기한 인물이죠. 근데 오히려 오스틴 버틀러의 그런 개성이 뭐 나름대로 잘 들어있고, 실제로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도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과 저스틴 버틀러의 음악, 그 다음에 다양한 커버 버전들이 섞여서 현대적인 감각들을 최대한 내려고 많이 애썼다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오리지널 모션 픽처 사운드 트랙의 송 리스트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참여하는 곡들이 오스틴 버틀러가 노래를 많이 했죠. 엘비스 프레슬리와 목소리 다른 그런 목소리도 갖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돼요. 가령 하운드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전에, 원래 오리지널리티에 나왔던 그 블루스 버전의 하운드독도 들을 수 있고, 여기 좀 보시면 이제 이런, 아이고 잘못 들었네요. 이거는 이제 새로 커버 버전이고요. 네, 이건 이제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오리지널 버전이 이제 원래 오리지널 브루스 버전이고, 요거는 이제 오스틴 버틀러가 엘비스 프레슬리 속으로 버전 속으로 빨라진 하운드독과 초기에 나왔던 하운드독의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버전에 이런 느낌의 이제 전혀 완전히 다른 편곡의 곡도 들려주는데, 그 장면은 50년대에 있는 그런 장면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현대적 감각들, 현대의 관객들에게도 이게 최신의 좀 핫한 트렌디한 음악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주 루어만만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대적 고증보다는 현대적인 느낌의 락스타였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약간 그 루즈해지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레슬리의 삶 자체가 이 영화에서 뭘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령 프리슬라 프레슬리와의 사랑에 집중할 거냐, 물론 이제 깨지지만 나중에 할 거냐, 아니면은 라이징 스타로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반부의 폭발적인 부분들만 살릴 거냐. 그런데 라이즈 앤 폴을 모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체 이야기를 담는데, 중반부 이야기에 넘어가면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 이야기는 우울해지거든요. 전성기가 50년대에 끝나고 그 독일을 갔다 온 다음에는 시대도 바뀝니다. 인종차별의 시대에서 반항하로 커갔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는 이제 순종적인 친구가 됐다는 거죠. 본인이 원래는 그렇게 악의가 있는 인물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로버트 케네디가 당시에 60년대에 사망 사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느끼는 감정은 참담한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막는 이제 가족적 요소라든가 그걸 막아내는 건 이제 톰 파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실 이제 60년대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그 영화를 30여 편 찍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되고 싶어 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래서 뭐 유명한 영화 뭐 비바 라스베가스라든가 굉장히 하이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많이 찍었던 건 사실이에요. 흥행도 꽤 됐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워낙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기도 이제 일종의 그 유효성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아주 대작 영화, 걸작 영화들에는 출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언급이 되지만 바브라 스트레이젠드가 나왔던 스타 이즈 본, 스타 탄생, 그 레이디 가가와 그 누굽니까? 레이디 가가 나왔던 최신의 스타 이즈 본이 있죠. 그 버전의 전작이었죠. 원래 뭐 그 스타 이즈 본은 여러 번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크리스토퍼 크로스 입니까? 뭐 누구일까? 크리스토퍼슨입니까? 스타 이즈 본의 최근작은 이 작품이에요. 브래들리 쿠퍼가 나왔던, 브래들리 쿠퍼 레이디 가가 나왔던, 이게 이제 2018년작이고요. 그 다음에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나왔던 버전의 스타 탄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작품이 더 유명한데, 그 70년대, 76년에 이제 거의 프레슬리가 말년에 해당하는 시기죠. 요게 이제 크리스토퍼슨이 바로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그 원작에서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로 등장했는데, 그때 거론됐던 인물이 엘비스 프레슬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프랭크 파커 매니지먼트였던 이 인물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도 엎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팀 파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화인으로서의 인생도 뭐 사실 어느 정도까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사망이 거의 70년대 중반인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월드 투어의 꿈을 꿨지만 결국 라스베가스 쇼에서 장기간 계속 공연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헐값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원래 이제 영화에도 잘 묘사가 됩니다만 초창기에 라스베가스 쇼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약간 쇼맨으로서의 기질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워낙 슈퍼스타였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톰 행크스가 연기하는 톰 파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신의 뭐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면서 라스베가스에다가 이제 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이 톰 파커가. 그러면서 영화의 이제 결국은 후반부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버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실 아주 길게 남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물에서 막 헤어나지 못하는 장면 정도를 아주 빠른 스피드로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 위대한 아티스트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너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 영화로서 이 엘비스라고 하는 영화, 사용시간 2시간 40분에 이르는 이 영화인데, 전반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즈 루어만 스타일,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무 시각적 스타일이 현란하기 때문에 그런 현란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조금 그런 심리라든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잘 못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영화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인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완전히 밀착되진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명과 암을 모두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이 무너져 버리는 과정들 자체도 노골적이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감을 보여주면서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위대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묘사들을,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묘사들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오스틴 버틀러라고 하는 배우가 사실 뭐 아주 유명한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막 알려지는 90년대 출신의, 91년 출신의 미국 배우인데,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연기를 해냈고, 그것들을 이제 바즈 루어만이 멋지게 잘 묘사해 담아냈고, 사실은 키포인트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의상이라든가 이런 화려한 스타일들은 잘 살리면서 동시에 굳이 억지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닮으려고 뭐 분장을 과하게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이 배우 자체의 매력을 통해서 이제 당시에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돌 스타였던, 완전 톱 아이돌 스타였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현장들이 마치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라서 꽤 음악 영화로서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리감은 있습니다. 뭐냐면 퀸이라든가 퀸의 경우에 보헤미안 랩소디의 경우에는 그 음악 자체가 젊은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또 한 세대 위의 인물이기 때문에 50년대가 전성기였고 70년대 중후반까지 이제 활약을 주로 했습니다만 거의 히트곡들은 50년대, 60년대 주로 몰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살리고 있는 이 노래 자체가 어쨌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그 상영 회차도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든가 이런 영화에 비하면 지금 국내에서 상영 회차도 좀 적은 편이고 이렇게 생각보다는 홍보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 8천만 불짜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로 당시에 슈퍼스타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묘사하고 있는 걸 좀 현실의 거대한 시네마에서 화려한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결코 올드하거나 레트로함의 뭐 노스텔지아 이런 쪽에만 취해 있지 않다는 면에서 뭐 꽤 흥미로운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걸작까지는 아니어도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인물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꽤 만족하면서 봤던 2시간 40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엘비스에 대한 소마시네마의 막리브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